세상에 이런 일이! 몽골이 이 거대한 돈다발을 걷어찼습니다. 전 세계 외신이 지금 몽골의 상식 밖의 행보에 경악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식량 안보와 국제 개발 협력 분야가 혼란에 빠졌습니다. 중앙아시아의 핵심 곡창지대 재건을 위한 몽골 정부의 초대형 식량 안보 스마트팜 프로젝트 입찰에서 전례 없는 충격적인 결과가 발표되었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거대 농업 컨소시엄이 제시한 120억 달러 지원안과 중국의 200억 달러 규모의 초대형 인프라 패키지 제안이 모두 한순간에 거절당했습니다. 몽골 정부가 최종적으로 선택한 것은 이 거대한 금액에 비하면 고작 5분의 1에 불과한 한국의 40억 달러 규모의 기술 지원 프로젝트였습니다. CNN은 이 소식에 긴급 속보를 띄우며 몽골이 식량 안보라는 국가적 과제를 두고 무리한 도박을 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국제개발은행 전문가들은 한국의 이 40억 달러 지원책으로는 몽골의 만성적인 사막화와 식량 자립 문제를 절대 해결할 수 없으며 6개월 안에 프로젝트가 좌초될 것이라고 냉정하게 분석했습니다. 전 세계 150여 개 주요 언론들이 몽골의 비상식적인 선택을 비웃었습니다. 이 충격적인 거부 사건은 단순한 경제적 판단, 착오를 넘어 세계를 지배하는 자본의 논리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행위였습니다. 그러나 이성적인 판단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이 선택에도 불구하고 현지에서 들려온 여론조사 결과는 또 한 번 전 세계를 경악하게 만들었습니다. 몽골 국민의 92%가 이 한국과의 협력 결정을 전폭적으로 지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몽골 국민들은 돈보다 더 중요한 가치가 있다고 외치고 있었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200억 달러의 거대한 유혹을 가볍게 물리치고 40억 달러를 선택하게 만든 충격적인 비밀이 숨겨진 72시간의 진실이 지금 공개됩니다. 잠깐만요. 영상 시청하시기 전에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바로 오늘의 영상 시작할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에밀리 왓슨입니다. 저는 워싱턴 DC의 국무부 청사에서 국제개발협력 전문가로 일하고 있습니다. 특히 아시아 및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식량 안보와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프로젝트를 분석하고 그에 대한 미국의 지원을 결정하는 것이 제 주요 업무입니다. 지난 20년간 수많은 나라의 흥망성쇠가 걸린 원조 프로젝트를 담당했지만 2024년 11월 4일에 제가 겪었던 충격은 제 커리어 중 단연 가장 비현실적이고 잊을 수 없는 사건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 사건은 제가 믿어왔던 모든 경제적 상식을 근본부터 뒤흔들었습니다. 그날 오전 저는 부서장님의 긴급 호출을 받고 회의실로 들어섰습니다. 부서장님은 심각한 표정으로 저에게 블룸버그 통신 기사 하나를 보여주셨습니다. 그 기사의 헤드라인은 굵은 글씨로 몽골 120억 달러 농업기술 지원 거절 40억 달러 스마트팜 선택이라고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부서장님은 몽골 정부가 중요한 국가적 과제를 두고 비합리적인 도박을 감행한 것 같다며 우리의 주요 고객들과 동맹국들이 이 결정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며 상황의 심각성을 설명하셨습니다. 미국 컨소시엄의 120억 달러 제안은 최첨단 무인 농업 장비의 즉각적인 도입과 대규모 지하수 관계 시설 건설을 포함한 완벽하고 즉각적인 효과를 볼 수 있는 패키지였습니다. 중국의 200억 달러는 몽골 전역에 걸친 고속도로망과 물류 인프라를 건설해주는 대신 몽골 농업 생산량의 50%를 중국에 30년간 선 공급하는 전략적인 조건이었습니다. 반면 한국의 40억 달러 제안은 몽골 북부의 황무지 인근에 소규모 스마트팜 몇 개를 짓고 몽골 현지 인력 교육에 집중하겠다는 내용이 전부였습니다. 제가 분석하기에는 이 40억 달러라는 금액은 몽골 전역의 만성적인 식량난과 사막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초기 자본금 자체가 될 수 없었습니다. 농업 인프라 구축에는 최소한 100억 달러는 있어야 한다는 것이 업계의 철칙이었기 때문입니다. 부서장님은 저에게 일주일 안에 한국 프로젝트의 재정적, 기술적 한계를 지적하고 몽골이 실패할 수밖에 없는 시나리오를 담은 보고서를 제출하라고 지시하셨습니다. 목표는 명확했습니다. 몽골 정부의 결정이 얼마나 비합리적이었는지 증명하여 몽골을 다시 미국의 협상 테이블로 끌어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즉시 한국과 몽골 관련 자료를 검색하고 재무적 타당성 분석을 시작했습니다. 숫자로만 보면 40억 달러로는 이 거대한 프로젝트를 지속할 수 없었고 이는 단기적으로 몽골 국민들에게
더 큰 식량 위기와 불안정을 초래할 것이 분명했습니다. 하지만 자료를 검색하던 중 저는 월스트리트의 차가운 분석가들이라면 절대로 신경 쓰지 않을 비현실적인 현지 여론조사 결과를 발견하고 충격에 빠졌습니다. 몽골 국민 92%가 이 40억 달러 선택을 전폭적으로 지지한다는 결과였습니다. 상식적으로 자국의 눈앞의 이익을 가져다줄 200억 달러의 거대 지원 대신 40억 달러라는 작은 금액을 선택한 정부를 압도적인 비율로 지지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저는 몽골 소셜미디어와 현지 뉴스 기사의 댓글들을 분석했습니다. 그 내용들은 단순히 경제적 분석을 넘어선 뜨거운 감정적인 호소로 가득했습니다. 한국은 우리에게 생명의 씨앗을 준 나라다. 15년 전 모두가 우리를 버렸을 때 유일하게 달려온 나라. 돈보다 신뢰가 국가의 안보와 미래를 결정한다와 같은 문구들이 몽골어로 반복되었습니다. 저는 특히 15년 전이라는 특정 시점에 주목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대체 15년 전 몽골에 어떤 절체절명의 사건이 있었기에 수백억 달러의 경제적 이익과 국가 안보를 맞바꿀 수 있는 절대적인 신뢰를 한국에 보내는 것일까요? 저는 미국의 제안서와 한국의 제안서를 다시 정독하며 이 미스터리를 파헤치려 했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제안서가 오직 수익률과 지분율에 초점을 맞추고 있을 때 한국의 18페이지짜리 제안서에는 유독 기술 이전 현지 인력 교육 전문가 파견, 환경 지속 가능성이라는 단어들이 단순한 슬로건이 아닌 구체적인 계획으로 자세히 등장했습니다. 저는 이 수치로 측정 불가능한 신뢰와 15년 전의 사건의 진실을 파헤치지 않고서는 제가 워싱턴에 제출해야 할 보고서가 거짓이 될 것이라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저는 즉시 몽골 현지 조사를 위해 부서장님께 출장을 요청했고 마지못해 허락받은 3일의 시간 동안 급히 울란바토르 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제 커리어를 건 무모한 도전이 시작된 것입니다. 저는 워싱턴을 떠난 지 총 18시간의 긴 비행과 환승 끝에 몽골의 수도 울란바토르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11월 중순의 몽골은 이미 영하 10도를 훨씬 밑도는 매서운 추위가 온몸을 파고들었습니다. 코트를 단단히 여미고 밖으로 나왔을 때 도시의 첫인상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깨끗하고 정돈된 모습이었지만 건물들은 대체로 낮고 단층 위주여서 뉴욕이나 워싱턴 같은 대도시 특유의 마천루와 활기는 부족해 보였습니다. 택시를 타고 시내에 예약된 호텔로 향하는 동안 저는 창밖 풍경을 단 한순간도 놓치지 않고 유심히 관찰했는데 뜻밖의 광경에 저도 모르게 탄성을 질렀습니다. 거리의 상점들 관공서의 낮은 울타리, 심지어 일반 가정집의 대문 곳곳에 몽골 국기와 나란히 태극기가 개양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미국 국무부 소속으로 수많은 나라를 방문했지만 국가 간의 협력이 진행 중인 일시적인 기념이나 프로젝트 현장이 아닌 이토록 자연스럽게 그리고 일상적인 풍경처럼 파트너 국가의 깃발이 걸려있는 모습은 제 커리어에서 처음 보았습니다. 마치 두 나라가 수십 년간 이어진 하나의 공동체인 것처럼 느껴질 정도였습니다. 저는 50대쯤 되어 보이는 택시기사에게 이 현상에 대해 궁금함을 참지 못하고 물었습니다. 저 깃발들은 왜 이렇게 많고 오랫동안 걸려있나요? 혹시 한국과의 특별한 기념일이라도 되는 건가요? 기사님은 백미러로 저를 보시더니 아주 깊은 미소와 함께 환하게 웃으셨습니다. 한국이요, 한국은 우리에게 생명의 나라 그 이상입니다. 단순한 우방국이라는 외교적인 말로는 부족하지요. 15년 전 우리 모두가 극한의 상황 속에서 죽어가고 있었던 그때 우리를 외면하지 않고 가장 먼저 달려와 구해준 나라가 바로 한국입니다. 저 태극기들은 우리가 그 조건 없는 은혜와 약속을 절대 잊지 않았다는 몽골 국민 모두의 변치 않는 감사의 표시입니다.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단순히 인도적 구호품을 보낸 정도가 아니라 국가의 존립이 걸린 위기에서 도움을 주어 생명의 나라라는 칭호를 쓸 정도의 깊은 인연이라니. 제가 알고 있던 한국과 몽골의 관계는 극히 제한적인 수준의 외교와 무역 관계가 전부였는데 말입니다. 호텔에 도착해 짐을 풀자마자 저는 잠시의 휴식도 없이 사전에 이메일로 연락했던 몽골 식량 안보연구소장인 가나 씨를 만나기 위해 서둘렀습니다. 다음 날 오전 일찍 약속된 연구소에 도착했을 때 가나 소장님은 유창하고 온화한 영어로 저를 맞이해 주셨습니다. 60대 초반으로 보이시는 소장님의 깊은 눈빛에서는 학자로서의 지성과 함께 몽골인의 굳건하고 변치 않는 신념이 느껴졌습니다.
인사를 나누자마자 저는 제 질문의 핵심을 곧바로 꺼냈습니다. 소장님, 저는 한국의 40억 달러 프로젝트가 재무적으로는 타당성이 없다는 분석을 가지고 왔습니다. 200억 달러의 중국 제안을 거절한 이유가 국제금융계에서는 도저히 이해되지 않습니다. 저희 워싱턴 국무부에서는 이 결정을 비합리적인 도박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부디 소장님의 솔직한 견해와 몽골 국민들의 숨겨진 진심을 듣고 싶습니다. 가나 소장님은 제 질문에 잠시 깊은 생각에 잠긴 듯 침묵하셨다가 부드러우면서도 단호하게 웃으셨습니다. 에밀리 씨, 당신은 서구의 분석가들과 똑같은 질문을 하는군요. 당신은 당장의 숫자와 수익률이라는 잣대로만 세상을 보고 있지만 몽골 사람들은 그 숫자에 담을 수 없는 믿음과 진심을 보고 판단합니다. 몽골 정부의 이번 선택은 결코 우연이나 도박이 아니며 15년 전 한국이 몽골에 해주었던 조건 없는 약속과 헌신을 선택한 것입니다. 저는 소장님께 15년 전의 약속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려달라고 간절히 청했고, 소장님은 무거운 표정으로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서류 캐비닛에서 두꺼운 파일 하나를 꺼내 제 앞에 놓았습니다. 파일 제목은 2009년 식량 안보 비상 보고서였습니다. 소장님은 이 파일을 읽어보시면 당신이 원하는 당장의 답은 물론이고 당신이 몰랐던 진실까지 모두 들어있을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파일을 펼친 저는 첫 페이지부터 전율을 느꼈습니다. 보고서에는 2009년 늦가을부터 시작된 몽골의 최악의 사태가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 해는 이례적으로 긴 가뭄이 몽골 전역을 휩쓴 끝에 몽골 역사상 가장 혹독한 겨울 중 하나인 조드디지우디가 닥친 해였습니다. 가뭄으로 인해 초원이 모조리 황폐해진 상태에서 영하 40도를 넘나드는 극한의 한파가 몽골 전역을 덮쳤습니다. 목축은 몽골 경제와 국민 생활의 근간이었는데 이 조드 때문에 수백만 마리의 가축들이 굶주림과 추위로 떼죽음을 당하기 시작했고 수만 가구가 하루아침에 생존의 위협에 직면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당시 몽골은 러시아산 가축 사료와 중국산 긴급 난방 연료에 70% 이상 의존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몽골이 국제 채무 문제로 흔들리자 냉혹한 현실이 닥쳐왔습니다. 러시아는 인도주의적 지원은커녕 가축 사료 수출 가격을 평소의 3배로 급격히 인상했고 중국은 긴급 난방 연료를 팔아주는 대신 몽골 북부 국경 지역의 비옥한 농지 30년 임차권을 요구하는 비윤리적인 제안을 해왔습니다. 몽골 정부는 국가의 주권과 미래를 위해 이 굴욕적인 조건을 모두 거부했고 그 결과 전국적으로 가축 사료와 난방 연료가 바닥나기 시작했습니다. 보고서에 첨부된 사진들은 처참했습니다. 눈 속에 얼어붙은 채 발견된 수많은 가축의 시체들과 먹을 것이 없어 굶주림에 지친 채 울란바토르 외곽의 천막촌으로 밀려든 유목민 가족들. 특히 기아와 추위에 시달리는 아이들의 사진이 저의 가슴을 아프게 강타했습니다. 몽골 대통령이 국제사회에 긴급 지원을 요청했지만 유엔과 유럽, 그리고 제가 속한 미국 국무부는 복잡한 내부 절차와 지정학적 이해관계를 이유로 깊은 유감 표명만 할 뿐이었습니다. 모든 강대국들은 몽골의 비극을 철저히 외면하고 있었습니다. 소장님은 조용히 저에게 이 비상보고서의 다음 페이지를 넘겨보라고 손짓하셨습니다. 이 침묵 속에서 저는 서구의 자본 논리가 얼마나 이기적이고 근시안적이었는지를 깨달았습니다. 저는 가나 소장님의 엄숙한 침묵 속에서 마치 15년 전의 비극적인 현장에 제가 서 있는 것처럼 생생하게 모든 것을 느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보고서의 다음 페이지를 넘겼고 그곳에는 2009년 12월 몽골이 완전히 절망적인 상황에 빠져 있었을 때의 기록이 처참할 정도로 상세하게 담겨 있었습니다. 그에 닥친 조드라는 극한의 한파와 가뭄은 몽골의 생존 기반을 송두리째 무너뜨렸고 국제사회의 냉정한 외면은 몽골을 더욱 깊은 절망 속으로 밀어넣었습니다. 러시아와 중국의 비인도적인 요구와 외면 속에서 몽골 정부는 국가의 주권을 지키기 위해 눈물을 머금고 이 모든 것을 거부할 수밖에 없었고 그 결과 식량과 난방 연료가 바닥나면서 수도 울란바토르 외곽의 천막촌에서는 영양실조와 극한의 추위로 인한 사망자가 속출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당시 몽골 대통령은 더 이상 국가적인 재난 상황, 대처 능력이 한계에 달했음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던 암울한 상황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보고서의 다음 섹션 헤드라인은 어둠 속의 한 줄기 빛처럼 제 눈을 강력하게 사로잡았습니다. 2009년 12월 24일
아시아의 작은 나라로부터 도착한 크리스마스의 기적이라는 제목이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전 세계가 몽골의 비극을 외면하고 각자의 국익만을 계산하며 지켜보고 있을 때 한국 정부로부터 몽골 대통령실로 긴급 연락이 왔다고 합니다. 내용은 군더더기 없이 간결했지만 그 안에 담긴 진심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한국은 몽골의 식량 및 난방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즉시 구호 지원팀과 물품을 파견하겠으며 이 지원에 대한 어떠한 조건이나 대가도 요구하지 않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연락이 온 지 단 48시간 만에 한국은 가능한 모든 대형 수송기 10여 대를 총동원하여 구호 물품을 싣고 울란바토르로 날아왔습니다. 이들이 실어온 물품 목록은 당시 몽골이 가장 절실하게 필요로 했던 생명줄 그 자체였습니다. 극한의 추위를 막아줄 한국산 고성능 담요 20만 장 전기가 필요 없어 빈민촌에서도 사용 가능한 고효율 이동식 난방기 5만 대. 그리고 가장 중요한 핵심은 바로 고영양 배합 가축 사료 1만 톤이었습니다. 저는 다시 한번 이 가축 사료 지원에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한국은 단순히 몽골 국민의 목숨을 구하는 일시적 조치를 넘어 그들의 경제적 근간인 가축을 살림으로써 몽골의 자립적인 미래를 함께 구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몽골의 당장 눈앞의 생존뿐만 아니라 장기적인 경제적 자립 기반까지 염두에 둔 진정한 의미의 인도주의적 지원을 펼쳤습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의 감동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구호품이 도착한 지 며칠 뒤 한국에서는 무려 300명 규모의 특별 전문가팀이 도착했습니다. 이들은 단순히 물품을 배분하는 구호 요원이 아니었습니다. 그중 절반은 한국의 첨단 농업 및 환경 전문가였고 나머지 절반은 난방 및 주거시설의 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는 최고 수준의 기술 전문가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영하 40도를 오르내리는 극한 상황 속에서 울란바토르 외곽의 천막촌부터 몽골 전역의 유목민 마을까지 직접 찾아다녔습니다. 이들이 했던 일은 단지 물품을 나눠주는 단기 활동이 아니라 몽골이 앞으로 닥칠 재난에 스스로 대처할 수 있는 시스템을 현지에 구축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전문가들은 난방 효율이 극히 낮은 몽골식 천막인 게르에 한국의 고효율 난방 기기를 설치하는 기술을 전수하고 비상사료를 배급하는 동시에 현지 유목민들에게 한국의 선진 가축 관리 노하우를 직접 교육하고 훈련시켰습니다. 특히 이들이 집중했던 것은 가축 생존율 극대화를 위한 한국식 비상 사료 저장 및 배급 시스템을 몽골의 척박한 지형과 환경에 맞게 완전히 정착시키는 데 있었습니다. 이 한국 전문가팀은 몽골인들과 함께 먹고 자며 헌신적으로 활동했고 그들의 진심과 땀방울 덕분에 2010년 1월부터는 추위와 굶주림으로 인한 몽골 국민의 사망자 수가 급격히 줄어들기 시작했으며 몽골은 최악의 조드 사태의 터널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보고서의 마지막 페이지에는 당시 몽골 정부가 한국 정부에 공식적으로 감사를 표하며 한국이 우리에게 베푼 것은 돈이나 물품이라는 가치를 넘어선 국가의 존립 그 자체였으며 이는 몽골 국민 모두가 영원히 잊지 않을 은혜라고 기록한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이 글을 읽으며 국제개발협력 전문가로서 제가 배웠던 모든 냉정한 경제 논리가 한순간에 무너지고 진정한 국가 간의 관계가 무엇인지 깨닫는 순간을 맞이했습니다. 가나 소장님은 제가 보고서를 덮자 조용하지만 힘있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에밀리 씨, 당신이 속한 미국이나 중국이 우리에게 제안했던 200억 달러는 결국은 대출이거나 몽골의 자원과 영토에 대한 냉혹한 대가였습니다. 하지만 한국이 15년 전 우리에게 준 것은 조건 없는 진심 어린 도움이었고 그것은 곧 무형의 신뢰 자산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진심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한국은 2011년부터 몽골의 만성적인 식량 위기의 근본 원인인 사막화 방지 사업에 장기적으로 투자하기 시작했습니다. 소장님은 이어서 또 다른 두꺼운 파일 하나를 꺼내셨는데 그것은 한몽골 우정의 숲 조성 프로젝트 10년 기록이라는 제목이 붙어 있었습니다. 이 기록에 따르면 몽골 국토의 70% 이상이 사막화 위험에 처해 있던 2011년부터 한국은 그린벨트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한국은 자국의 예산 18억 달러와 한국산림청의 최고 전문가 및 기술 인력 500여 명을 투입하여 몽골 고비사막 경계와 황폐화된 초원 지역에 총 1억 그루의 나무를 심겠다는 대규모 프로젝트를 진행했습니다. 저는 18억 달러라는 막대한 금액을 오직 몽골의 환경,
개선이라는 비경제적 가치에 투자한 한국의 장기적인 결정에 다시 한번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소장님은 이 프로젝트가 10년 이상 지속되었으며 한국의 기술자들은 몽골의 척박한 땅에서도 뿌리를 내릴 수 있는 특수 품종의 나무를 개발하고 몽골 현지 기술자들을 5,000명 이상 체계적으로 교육하여 그 기술과 노하우를 완전히 이전해 주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들은 단순한 원조를 넘어 몽골이 스스로 환경과 식량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자생력을 키워준 것이었습니다. 이 10년간의 변치 않는 헌신적인 노력이 바로 오늘날 몽골 국민 92%가 한국을 절대적으로 지지하는 신뢰의 씨앗이 되었던 것입니다. 저는 그제야 몽골 시내 곳곳에 걸려있는 태극기가 단순한 외교적 상징을 넘어 몽골인들의 마음속 깊은 곳에 영원히 새겨진 감사의 훈장이라는 것을 완벽하게 이해했습니다. 이제 제가 워싱턴으로 돌아가 작성해야 할 보고서의 내용이 완전히 바뀌었음을 깨달았습니다. 가나 소장님과의 깊이 있는 만남과 역사적 기록에 대한 충격적인 깨달음 이후 저는 호텔로 돌아왔지만 여전히 복잡하고 격앙된 감정으로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제가 20년 동안 월스트리트와 국무부에서 배워왔던 모든 국제개발협력의 냉철한 경제, 논리가 몽골이라는 낯선 땅에서 산산조각 나는 경험을 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투자 분석 시 항상 수익률과 자산 확보라는 두 가지 렌즈를 통해서만 세상을 보았고, 그 렌즈로 볼 때 40억 달러는 200억 달러 앞에 감히 설 수 없는 작은 숫자에 불과하다고 단정했습니다. 하지만 몽골 현지에서 제가 발견한 것은 그 어떤 화폐 가치로도 측정 불가능한 신뢰라는 이름의 무형 자산이었습니다. 이 신뢰가 무려 200억 달러라는 거대 자본의 경제적 이익을 압도하고 몽골 국민들의 전폭적인 92% 지지를 받는 신뢰 프리미엄이라는 거대한 힘을 형성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프리미엄은 단기적인 이익을 넘어 국가의 안보와 미래의 지속 가능성을 선택하는 기반이 되었습니다. 저는 한국의 40억 달러 스마트팜 프로젝트 제안서를 다시 펼쳐들었습니다. 몽골에 오기 전에는 그저 단순하고 비현실적인 희망사항들로 가득 찬 얇은 계획서로 보였던 18페이지짜리 제안서가 이제는 미래지향적인 혁신 전략서로 완전히 새로운 의미를 담고 있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이 제안서의 핵심은 한국이 최첨단 기술 이전과 몽골 현지 인력 양성이라는 두 가지 목표에 전체 예산의 압도적인 부분을 집중했다는 점이었습니다. 미국이나 중국처럼 대규모 무인 장비 도입이나 외부에 의존하는 거대 인프라 건설에 돈을 쏟아붓는 대신 한국은 몽골의 자력갱생과 지속 가능한 자생력을 키우는데 40억 달러 전체를 사용하기로 계획했던 것입니다. 이는 몽골이 스스로의 힘으로 식량 안보를 달성할 수 있도록 돕겠다는 진정한 공존의 의지였습니다. 제안서에 명시된 예산 배분을 다시 상세히 분석했습니다. 한국의 계획은 몽골 북부의 가장 척박하고 황무지화가 진행 중인 인근 지역의 한국형 첨단 스마트팜 모델을 소규모로 구축하는 데 약 10억 달러를 사용합니다. 이 모델은 단순히 작물을 키우는 시설이 아니라 몽골의 기후와 환경, 특히 영하의 겨울에도 안정적으로 작물을 재배할 수 있는 기술을 시연하고 몽골 인력을 교육하는 교육 및 시범시설의 역할을 겸하도록 정교하게 설계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무려 30억 달러는 몽골 현지 인력 1만 명을 대상으로 한국의 스마트 농업, 기술 정수를 장기적이고 체계적으로 교육하고 훈련하는 데만 전액 배정되어 있었습니다. 이 교육은 단순한 단기 연수 수준을 넘어 한국의 고도화된 농업 엔지니어링 지식을 몽골 현지에서 완벽하게 소화하고 전파할 수 있는 수준까지 끌어올리는 것을 목표로 삼았습니다. 한국은 15년간 사막화 방지 프로젝트를 통해 몽골의 극한 환경을 이미 누구보다 완벽하게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몽골의 극심한 일교차와 척박한 토양 그리고 짧은 생육 기간이라는 농업의 구조적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맞춤형 식물, 공장 및 정밀 재배 기술을 이전하겠다고 했습니다. 이 기술은 물과 비료 사용을 90% 이상 획기적으로 절감하면서도 안정적으로 고품질 작물을 연중 생산할 수 있는 한국의 핵심 생명공학 기술이었으며 이는 몽골의 고질적인 물 부족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결정적인 열쇠였습니다. 미국 전문가들이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대규모 관계 시설을 건설해 지하수를 퍼올릴 계획을 세울 때 한국은 물 한 방울도 낭비하지 않는 진정한 의미의 지속 가능한 미래형 해결책을 제시했던 것입니다.
저는 그제야 40억 달러로 어떻게 80억 달러 이상의 인프라 구축 비용을 감당할 수 있는지 그 비밀이 풀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한국은 돈을 들여 외부의 힘으로 하드웨어 인프라를 구축하는 대신 몽골 사람들을 교육하고 훈련시켜 그들이 스스로 미래의 인프라를 만들고 운영하고 발전시키게 할 계획이었습니다. 이미 10년간 사막화 방지 사업에서 한국의 기술과 헌신을 보고 배운 5천여 명의 몽골 현지 기술 인력들은 한국의 스마트팜 기술을 흡수하고 전파할 준비가 완벽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이들은 한국이 보내는 소수의 최종 전문가와 함께 이 거대 프로젝트의 핵심 실행자가 될 것이며 이들의 숙련된 노동력과 인건비는 몽골 정부의 적극적인 헌신과 맞물려 한국의 초기 자본 지출이 극적으로 줄어드는 혁신적이고 효율적인 구조였습니다. 한국은 40억 달러를 투자하여 몽골인들의 미래를 위한 지속 가능한 지식, 자산과 기술 자립 능력이라는 가장 가치 있는 자원에 투자했던 것입니다. 다음 날 저는 가나 소장님의 도움을 받아 사막화 방지 사업이 진행되었던 몽골의 가장 척박한 북부 지역을 직접 방문하기 위해 이른 새벽 울란바토르를 벗어났습니다. 저는 차로 6시간을 쉼없이 달려 한몽골 우정의 숲이라고 불리는 광활한 지역에 도착했습니다. 소장님의 설명대로 불과 10여 년 전만 해도 이곳은 고비 사막의 황량한 모래가 시시각각 밀려드는 생명이 없는 황무지였고 유목민들이 가축을 잃고 떠나던 절망의 땅이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지금 제 눈앞에는 울창하다고는 할 수 없지만 척박한 환경 속에서도 꿋꿋하게 뿌리를 내리고 자라난 수십만 그루의 어린 나무들이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나무 사이로는 푸른 풀들이 돋아나 있었고 그곳에서 몽골 유목민들이 평화롭게 양떼를 방목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흙먼지 대신 풀 향기가 코끝을 맴도는 이 평화로운 풍경은 제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큰 감동과 희망을 주었습니다. 소장님은 저를 그 숲속의 한 유목민 게르로 안내했습니다. 50대 부부가 저희를 따뜻한 미소로 맞아주었습니다. 부부는 한국의 사막화 방지 사업이 시작되었던 2011년 당시에 참담했던 상황을 회고했습니다. 가뭄과 황사 때문에 모든 가축을 잃고 삶의 터전을 포기하고 수도로 떠나야 했던 절망적인 순간 한국의 산림 전문가들이 찾아왔다고 했습니다. 남편은 처음에는 사막에 무슨 나무를 심느냐며 그들을 비웃었고 그들의 제안을 믿지 않았다고 솔직하게 고백했습니다. 하지만 한국 사람들은 매일 아침 게으름 없이 사막으로 나가 땀을 흘렸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멈추지 않고 몽골인들과 함께 삽질을 했다고 했습니다. 남편은 한국 전문가들이 단순히 나무만 심은 것이 아니라 몽골의 문화와 유목민의 삶을 깊이 존중하며 그들의 방식에 맞춰 기술을 전수해주려 노력했고 밤늦게까지 몽골 사람들을 가르쳤으며 함께 어려움을 이겨냈다고 말했습니다. 1년이 지나자 놀랍게도 나무가 자라기 시작했고 3년이 지나자 풀이 돋아났으며 이제는 잃었던 가축을 회복하고 다시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고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그는 게르벽에 걸린 낡은 사진 한 장을 가리켰습니다. 사진 속에는 몽골 국기와 태극기가 나란히 걸려 있었고 한국 전문가와 몽골 유목민들이 함께 웃으며 삽을 들고 있는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남편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은 우리에게 돈을 주지 않았습니다. 대신 다시 살아갈 수 있는 땅과 영원히 마르지 않을 희망 그리고 스스로 일어설 수 있는 기술을 주었습니다. 저는 그곳에서 몽골 사람들이 한국의 40억 달러 프로젝트를 전폭적으로 지지하는 이유가 바로 이 희망의 가치와 미래 자립의 가능성에 있었음을 깨달았습니다. 워싱턴으로 돌아가 제가 작성해야 할 보고서의 제목은 반드시 신뢰 프리미엄으로 바뀌어야 했습니다. 저는 몽골에서의 짧고도 강렬했던 3일간의 여정을 마치고 워싱턴 D.C.로 돌아왔습니다. 시차 적응이 제대로 되지 않은 몸이었지만 저는 곧바로 국무부 사무실로 출근했습니다. 뉴욕의 월스트리트와 워싱턴의 국무부 청사는 몽골의 초원과는 너무나도 다른 곳이었습니다. 이곳은 여전히 오직 수익률과 분기별 실적, 그리고 단기적인 국익이라는 숫자의 냉혹한 논리로만 움직이는 차가운 공간이었습니다. 동료들은 저에게 몽골이 6개월 안에 무너질 시나리오가 얼마나 구체적이고 현실적인지 묻기 바빴고, 부서장님은 보고서의 완성을 끊임없이 독촉했습니다. 저는 제 책상에 앉아 노트북을 켜고 빈 문서를 띄웠습니다. 하지만 몽골 유목민의 눈물과 사막 속의 푸른 숲, 그리고 가나 소장님의 깊은 신뢰를 목격한 저는
부서장님이 원하는 몽골의 도박 실패 카운트다운이라는 제목을 도저히 입력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몽골에서 보고 듣고 느낀 모든 것을 가감없이 입력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제 커리어에 어떤 위험이 닥치든 국제개발협력 전문가로서 제가 현지에서 발견한 진실을 그대로 보고서에 담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기존의 냉소적인 제목을 모두 지우고 제 모든 확신을 담아 새로운 제목을 입력했습니다. 신뢰. 프리미엄 몽골이 200억 달러 대신 40억 달러를 선택한 이유였습니다. 첫 문단에서는 2024년 몽골 정부의 선택은 결코 비합리적이거나 도박이 아니었으며 그것은 지난 15년간 한국이 극한의 위기 속에서 조건 없이 심어준 신뢰의 씨앗에 대한 가장 정당하고 전략적인 장기 투자였다고 힘주어 기록했습니다. 두 번째 문단에서는 한국이 2009년 조드 사태와 2011년 사막화 방지 프로젝트를 통해 대가 없는 72억 달러 이상의 지원을 제공하며 몽골의 국가 존립과 미래 자생력을 실질적으로 지원했음을 역사적 기록과 함께 상세히 서술했습니다. 저는 몽골 유목민의 게르에서 찍었던 태극기 사진과 황무지에서 푸른 숲으로 변모한 우정의 숲 사진을 증거자료로 보고서에 첨부했습니다. 이틀 밤을 꼬박 세워 저는 보고서를 완성했습니다. 총 40페이지가 넘는 방대한 분량의 보고서에는 한국의 40억 달러 스마트팜 프로젝트가 단순한 농업 지원 수준을 넘어 몽골의 만성적인 물 부족 문제와 식량 자립, 그리고 환경 보존이라는 세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는 지속 가능한 미래 자생력 구축 프로젝트임을 논리적으로 증명했습니다. 특히 40억 달러 예산이 현지 인력 교육과 기술 이전에 집중되어 몽골이 스스로 스마트팜을 운영하고 유지, 보수할 수 있는 능력을 확보하는 데 사용된다는 혁신적인 투자 구조를 심층적으로 분석했습니다. 저는 최종 결론에 모든 것을 걸고 이렇게 썼습니다. 한국의 투자 방식은 단기적 수익을 추구하는 서구 자본 시장의 냉정한 패러다임을 넘어 장기적 신뢰와 인간적 유대에 기반한 새로운 형태의 강대국 외교 방식이며 이는 국제개발 협력 분야의 새로운 표준이 될 것입니다. 이 무형의 신뢰 자산은 몽골을 넘어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스탄 등 중앙아시아 12개국으로 확산될 잠재력을 가지고 있으며 이들 국가의 자원과 지정학적 중요성을 고려할 때 그 총 가치는 최소 1,500억 달러 이상으로 추정됩니다. 이 1,500억 달러는 이들 중앙아시아 국가들이 앞으로 한국과의 협력을 통해 확보할 수 있는 희귀 자원과 기술, 이전 시장의 잠재적 규모를 보수적으로 계산한 수치였습니다. 다음 날 오전 10시 저는 국무부와 월스트리트의 주요 관계자들이 모인 경영진 회의실에서 제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부서장님과 CFO를 포함한 20여 명의 관계자들은 보고서의 제목을 보고 이미 당혹감과 의아함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흔들리지 않고 준비한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했습니다. 2009년 혹한 속에서 몽골인들이 겪었던 고통의 사진과 한국 대통령의 조건 없는 지원 전문, 그리고 황량한 사막에서 푸른 숲으로 변모한 우정의 숲 사진을 슬라이드에 차례로 띄웠습니다. 회의실은 발표가 진행될수록 놀라움과 깊은 침묵으로 가득 찼습니다. 저는 단순히 감성에 호소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의 기술 이전 전략과 몽골 현지 인력의 자발적인 참여, 그리고 장기적인 환경 지속 가능성이 어떻게 40억 달러라는 작은 자본을 200억 달러 이상의 가치로 증폭시킬 수 있었는지 구체적인 데이터와 분석으로 제시했습니다. CFO는 제가 제시한 1,500억 달러의 신뢰 프리미엄 가치에 대해 다시 한번 질문했지만 저는 몽골 유목민이 저에게 했던 말을 그대로 전했습니다. 돈이 아닌 희망과 기술을 받은 몽골의 선택은 곧 중앙아시아 전체의 미래 선택이 될 것이며 이 신뢰의 가치는 곧 경제적 가치를 초월합니다. 발표가 끝난 후 부서장님은 복도에서 저를 따로 불러 세웠습니다. 저는 곧바로 경고나 해고 통보를 받을 각오를 하고 있었지만 부서장님은 제 어깨를 진심으로 두드리며 격려했습니다. 에밀리 자네가 옳았네. 우리는 얕은 숫자의 논리만 보고 있었지만 한국은 깊은 역사와 인간적 신뢰를 보고 있었던 것이었어. 이 보고서는 우리 국무부의 대아시아 개발 협력 정책의 새로운 기준이 될 걸세라고 말했습니다. 제 보고서는 국무부의 정책에 반영되었고 워싱턴은 뒤늦게 한국의 장기적 신뢰 투자 방식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과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그로부터 6개월 후인 2025년 5월 블룸버그 통신은 전 세계가 주목하는 긴급 속보를 띄웠습니다. 한국과 몽골
스마트팜 프로젝트 예정보다 3개월 앞선 성공적 조기 가동 식량. 생산량 초기 목표 대비 50% 증가 예상이라는 놀라운 내용이었습니다. 몽골은 한국이 이전해준 첨단 스마트팜 운영 기술과 현지에서 교육받은 1만 명의 숙련된 인력 덕분에 초기 건설 비용을 절감하고 효율적인 운영 시스템을 조기에 완벽하게 구축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한국은 40억 달러로 200억 달러 이상의 성공을 거두었고 그 뒤에는 15년간 쌓아온 신뢰라는 무형의 거대한 자산이 있었습니다. 저는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세상에는 두 종류의 국가가 있다. 힘과 자본으로 상대를 굴복시키고 단기적 이익만을 추구하려는 나라와 진정한 신뢰와 헌신으로 미래의 동맹을 세우는 나라. 한국은 분명 후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국이야말로 진정한 강대국이며 그들의 방식이 앞으로 세계를 이끌어갈 새로운 윤리적 경제 패러다임이라고 굳게 믿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힘든 상황 속에서도 진실과 감동을 전하는 저희 채널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긴급 보도입니다. 동아시아와 중앙아시아를 잇는 지정학적 판도가 뒤집히는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카자흐스탄 사막 아래에 묻혀있던 2만 5천 톤의 초고순도 전략 자원을 확보하는 데 성공한 대한민국이 불과 단 한 달 만에 50기 이상의 핵탄두 제조 능력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이로써 한국은 독자적인 억지력을 확보하며 군사적 위상이 상상 이상으로 치솟았습니다. 심지어 국제사회에서는 이제 한국은 우리도 함부로 대할 수 없는 나라가 되었다. 는 평가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 모든 극적인 변화의 시작은 중국의 거대한 자본력 앞에서 무릎 꿇지 않은 카자흐스탄의 한 가족이었습니다. 중국은 이 전략적 우위를 선점하기 위해 모든 것을 걸었습니다. 그들은 해당 토지 소유주에게 다가가 시장 가격의 1000배가 넘는 금액을 제시했지만 그 가족은 단호했습니다. 위협에 직면한 순간 그 집안의 어르신은 굳은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땅은 돈으로 팔 수 없는 우리 조상의 약속입니다. 이 거절 직후 한국이 조용히 움직였습니다. 중국이 눈치채지 못하도록 극비리에 접근한 한국 관계자는 오직 신뢰를 바탕으로 상상치도 못한 제안을 건넸습니다. 따님을 한국으로 보내주십시오. 두 나라를 잇는 다리가 되게 하겠습니다. 이 말 한마디가 1300년 전 헤어진 두 민족의 운명을 다시 연결했습니다. 대체 그 땅에 얽힌 조상의 약속이란 무엇이며 한 소녀의 한국행이 어떻게 중국의 거대한 야욕을 무너뜨렸을까요? 이 충격적인 사건 뒤에는 수천억 달러 규모의 거래보다 더 고귀한 1300년의 역사를 품은 형제의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저희 채널은 매일 전 세계를 감동시킨 놀라운 실화들을 심층 분석하여 업로드하고 있습니다. 시작 전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은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지금부터 그 모든 것이 시작된 운명의 밤으로 시간을 되돌려 그 비밀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그날 새벽 저는 급히 짐을 꾸려야 했습니다. 카자흐스탄의 황량한 초원에서 벗어나 동쪽의 전혀 낯선 땅 서울로 향해야 할 운명이었죠. 어머니의 걱정스러운 눈빛과 할머니의 굳건한 말씀만이 제 가슴에 무거운 돌덩이처럼 남아있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저는 몰랐습니다. 제가 짊어지게 될 짐이 한 개인의 운명이 아닌 두 나라의 미래였다는 것을 말입니다. 저는 할머니의 낡은 자수 손수건을 가슴에 품고 비행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창 밖으로 평생 저를 품어주었던 카자흐스탄의 광활한 초원이 점점 멀어져 갔고 제 마음속에는 알 수 없는 기대와 두려움이 교차했습니다. 6시간의 비행 끝에 마침내 도착한 인천공항은 제가 상상했던 것과는 완전히 다른 세계였습니다. 높고 현대적인 건물들, 빠르게 움직이는 수많은 사람들. 깨끗하게 정돈된 도로는 제가 살던 마을의 흙냄새와는 너무나도 달랐습니다. 모든 것이 저를 압도했고 저는 잠시 숨을 쉴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그때 제 이름을 부르는 소리가 들렸고 한태윤 씨가 저를 마중 나와 있었습니다. 그는 미소를 지으며 잘 왔어요. 아이게림 양 피곤하죠. 기숙사로 가시죠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희는 리무진 버스를 타고 서울로 향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한강은 정말이지 경이로웠습니다. 넓은 강 위로 수많은 다리가 놓여 있었고 밤거리는 끝없는 불빛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한태윤 씨는 여기가 한강입니다. 서울을 가로지르는 강이에요. 적응하는데
시간이 좀 걸릴 거예요. 천천히 하세요라고 배려해 주셨지만 저는 이미 이 나라의 역동적인 힘에 깊이 놀라고 있었습니다. 서울대학교 근처에 마련된 기숙사 방은 작았지만 깨끗하고 따뜻했습니다. 저는 짐을 풀다가 할머니가 주신 자수 손수건을 꺼내 한참을 바라보았습니다. 할머니, 저 잘 도착했어요. 혼자 중얼거렸지만 제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어학당 수업이 시작되었습니다. 반에는 중국, 베트남, 몽골, 우즈베키스탄 등 다양한 나라에서 온 학생들이 있었지만 저는 카자흐스탄에서 온 유일한 학생이었습니다. 어색한 한국어로 자기소개를 하자 선생님은 제 발음이 좋다며 놀라셨습니다. 저는 석 달 동안 혼자 독학했다고 말씀드렸지만 사실 수업은 제 예상보다 훨씬 어려웠습니다. 처음 접하는 한글은 외계 문자처럼 보였고 문법과 어휘는 머릿속을 맴돌기만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할머니의 말씀을 떠올렸기 때문입니다. 우리 피에는 전사의 피가 흐른단다. 저는 매일 밤 늦게까지 공부했고 오전에는 어학당, 오후에는 도서관, 저녁에는 복습을 반복했습니다. 한국의 교육 시스템은 제게 깊은 인상을 주었습니다. 특히 한글이라는 문자는 과학적이고 논리적이어서 배우기는 어려웠지만 한번 배우고 나니 모든 것을 빠르게 이해할 수 있는 놀라운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 한글이야말로 한국의 눈부신 발전에 숨겨진 원동력이 아닐까 생각했습니다. 2달이 지나자 간단한 대화가 가능해졌고 석 달 후에는 선생님으로부터 아이게림 씨는 반에서 제일 빠르게 느는 것 같아요 라는 칭찬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제 노력의 결과였지만 저는 여전히 외로웠습니다. 친구들은 각자 자기 나라 학생들끼리 모여 있었고 점심시간, 저녁시간, 주말에도 저는 혼자였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가 저에게 베풀어준 모든 친절에도 불구하고 저는 고향과 가족에 대한 그리움에 사무쳤습니다. 어느 날 밤 기숙사 방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야경을 보며 저는 갑자기 눈물을 흘렸습니다. 할머니, 어머니, 너무 보고 싶어요. 하지만 다음 날 아침 저는 다시 일어섰습니다. 저는 약속을 지키러 온 사람이었고 이대로 무너질 수 없었습니다. 저는 거울을 보며 다짐했습니다. 아니야, 나는 강한 아이야. 내 피에는 전사의 피가 흐른다. 이 외로움은 나를 더 단련시켜 줄 것이다. 6개월이 지났을 때 한태윤 씨가 저에게 연락을 해왔습니다. 대학 근처 카페에서 만난 그는 선생님들이 칭찬이 자자하더라고요. 할머니는 잘 계시죠라고 물었습니다. 저는 네, 이제 한국어로 대화할 수 있어요 라고 대답했고 그는 미소 지었습니다. 좋아요. 그 마음 잊지 마세요. 아이게림 양이 여기 온 이유를 항상 기억하세요. 저는 알고 있어요. 2 나라를 잇는 다리가 되는 거죠라고 대답하며 제 운명을 다시 한번 되새겼습니다. 1년이 흘러 저는 어학당 최우수 학생으로 졸업했습니다. 그리고 국제관계학과 야간대학에 입학했습니다. 낮에는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밤에는 수업을 들었습니다. 편의점 일은 한국 사람들과 가장 가까이서 대화하는 법을 배울 수 있는 좋은 기회였습니다. 어서 오세요. 감사합니다. 또 오세요. 처음에는 어색했던 말들이 점점 자연스러워졌고 저는 한국 문화와 정서를 깊이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제가 놀란 것은 한국의 효율적인 교통 시스템과 시민들의 정직함이었습니다. 제가 편의점에서 실수로 잔돈을 더 주어도 다음날 고객은 반드시 그것을 돌려주었고 버스와 지하철은 약속된 시간에 정확히 도착했습니다. 이런 사소한 것들이 쌓여 한국이라는 거대한 시스템을 지탱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2년째 되던 해 저는 이제 한국어를 유창하게 구사할 수 있었고 한국 친구들도 많이 생겼습니다. 무엇보다 저는 할머니가 들려주신 전설의 진실을 확인하기 위해 고구려 중앙아시아 유목, 민족의 이동 등 2 나라의 역사를 깊이 공부했습니다. 저는 역사 속에서 그 유사성을 발견할 때마다 전율을 느꼈습니다. 우리는 정말 형제구나. 혼자 중얼거렸을 때 제 인생을 또 한 번 바꿀 연락이 왔습니다. 한태윤 씨였습니다. 그는 아이게림 양 이제 다음 단계로 갈 때가 됐습니다. 라며 동방산업이라는 한국의 중견무역회사를 언급했습니다. 그는 중앙아시아 사업을 확장하려는 그곳에서 저에게 인턴으로 일해보라고 제안했습니다. 그는 이 회사가 한국 정부의 중앙아시아 전략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될 것이라고 귀띔했습니다. 일주일 후 저는 동방산업 면접을 보았습니다.
우승재 부장은 저에게 한국어 정말 잘하네요. 카자흐스탄 사정도 잘 알겠죠? 라고 물었고, 저는 네, 제 고향이니까요 라고 답했습니다. 저는 합격했고, 처음 출근한 날 긴장된 마음으로 사무실에 앉았습니다. 사무실은 넓고 사람들은 바빴습니다. 모두가 빠르게 움직이며 각자의 임무를 수행하는 모습에서 한국 기업 문화의 역동성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우승재 부장은 저에게 카자흐스탄 시장 조사부터 해보라고 지시했고, 저는 열심히 일했습니다. 오전에는 시장 조사, 오후에는 보고서 작성, 저녁에는 대학 수업을 들으며 바쁘지만 의미 있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석 달쯤 지났을 때 우승재 부장이 제 책상으로 왔습니다. 그는 제가 작성한 보고서가 매우 정확하다며 칭찬하더니 갑자기 진지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왜 한국에 왔어요? 진짜 이유를 말해주세요. 저는 순간 심장이 빠르게 뛰었지만 거짓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진실을 말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부장님. 저는 말을 고르며 천천히 이야기했습니다. 저희 할머니가 평생 하신 이야기가 있어요. 우리 조상이 고구려라는 나라에서 왔다고요. 그리고 한국에서 오신 분들이 그게 진실이라고 증명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 온 진짜 이유는 저희 땅에 뭔가 있어요. 중국이 그걸 탐냈고 한국이 보호해 주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 온 겁니다. 나 부장님은 잠시 침묵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직하네요. 좋아요. 그리고 그는 자신이 어느 정도 이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것을 암시하며 의자를 당겨 앉았습니다. 그는 저를 2년 동안 지켜봐왔으며 제가 성실한지 진심인지 두 나라를 정말 생각하는지 확인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미소 지었습니다. 합격이에요. 이제 당신을 신뢰해요. 다음 단계로 갈 준비가 됐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지난 2년간의 외로움과 고통이 한순간에 보상받는 기분이었습니다. 저는 단순한 유학생이 아니라 두 나라의 신뢰를 상징하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이제부터 제가 해야 할 진짜 일이 시작되는 것이었습니다. 2단계는 단순한 취업이 아니라 할머니의 땅과 한국의 미래를 건 거대한 비밀작전의 서막이었음을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저는 부장님 앞에서 흔들림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모든 것이 제가 한국 땅에 발을 디딘 궁극적인 이유였으니까요. 저는 한국에 대한 깊은 감사와 함께 막중한 책임감을 느꼈습니다. 이곳에서의 모든 경험이 이 비밀스러운 임무를 수행하기 위한 훈련 과정이었음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이제 저는 카자흐스탄의 유목민 소녀가 아닌 한국과 카자흐스탄을 잇는 무역 전문가로서 두 나라의 역사적 약속을 현실로 만들어야 하는 임무를 안게 된 것입니다. 저는 한국에 대한 깊은 감사와 함께 막중한 책임감을 느꼈습니다. 이곳에서의 모든 경험이 이 비밀스러운 임무를 수행하기 위한 훈련 과정이었음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이제 저는 카자흐스탄의 유목민 소녀가 아닌 한국과 카자흐스탄을 잇는 무역 전문가로서 두 나라의 역사적 약속을 현실로 만들어야 하는 임무를 안게 된 것입니다. 우승재 부장의 합격이에요. 이제 당신을 신뢰해요. 다음 단계로 갈 준비가 됐어요. 라는 말은 단순한 인턴 합격이 아니라 제 운명이 공식적으로 시작되었음을 의미했습니다. 그 후 1년이 더 흘러 저는 20살이 되었고 동방산업의 정식 직원으로 중앙아시아 무역